최근에 많이 상승했었던 종목이 유한양행 그리고 알테오젠인데요. 고점 논란 속도 분명 있지만 견조한 상승세는 계속 좀 이어갈 것 같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기술력이라든지 사업 성과가 뚜렷하게 보이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고, 국내 전기차 기업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도 다른 전기차에 대한 그 라인업을 현재 좀 강화하고 있습니다. 유럽 시장이 올해 상반기에 굉장히 폭발적인 성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계속 전기차 출하량이 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기업에 있어서의 성장성을 나타낼 수 있거든요. 판매 증대가 좀 많이 늘어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바이오 산업도 여쭤보려고 하는데 최근 바이오 주식들이 동반 상승하고 있는데 금리 인하 외에 상승을 이끄는 근본적 원인은 뭘까요? 최근에 바이오 종목들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섹터에 유동성들이 굉장히 많이 공급되고 있는데, 사실 금리 인하는 어떻게 보면 표면적인 이유인 것 같습니다. 사실 바이오 산업을 이끌고 있는 현재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첫 번째는 기술의 혁신, 두 번째는 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부분들, 세 번째는 바이오에 있어서의 경쟁력 강화인 것 같은데요. 기술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본다라고 하면 AI를 기반으로 한 어떤 신약 개발이 좀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AI를 통해서 물질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임상을 설계하고 그 다음에 재창출되는 이런 과정들을 본다라고 하면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서 과거에 수년 걸렸었던 개발 프로세스를 수년 내로 단축하면서 R&D에 대한 어떤 효율성이 좀 극대화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두 번째는 임상 성공을 통한 기술 수출인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투자했었던 어떤 파이프라인들의 임상 시험 결과가 좀 긍정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대규모 글로벌 기업들하고의 어떤 수출 계약이 성과가 되고 있는데, 이 글로벌 기업들이 빅파마들이거든요. 작은 기업들이 아닌데 그런 빅파마 기업들하고의 수출에 대한 성과가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구조적인 시장에 대한 어떤 수요라든지 또 글로벌 메가 트렌드인데, 지금 고령화라든지 또는 만성 질환자라든지 또는 희귀 질환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쪽에 있어서 수요도 빠르게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바이오 쪽에서의 인구 구조의 변화, 또 질병 패턴의 변화를 통한 거대 흐름 속에서의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산업이 저는 바이오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유한양행 같은 바이오 주식도 고점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더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시나요? 최근에 많이 상승했었던 종목이 유한양행 그리고 알테오젠인데요. 고점 논란 속도 분명 있지만 견조한 상승세는 계속 좀 이어갈 것 같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금리 인하 기대감이라든지 금리 인하뿐만 아니라 거시적인 요인을 넘어서 기술력이라든지 사업 성과가 뚜렷하게 보이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성장성은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고 상승 여력은 좀 충분할 것 같다라고 보는데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SC 제형 기술에 있어서 가장 뛰어난 그런 기업이죠. 빅파마하고의 어떤 계약을 통해서 기술력을 인정을 받았고, 최근 들어서 기존의 그 계약 규모를 좀 확대하거나 또는 신규 파이프라인에 대한 어떤 적용 가능성들을 좀 논의하면서 추가적인 성과가 기대가 되고 있는 종목이 좀 알테오젠이다라고 보고 있어서요. 글로벌 시장에서 어떤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러한 기업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의 대장주 역할을 좀 하고 있다. 하지만 이 대장주가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유한양행이죠. 유한양행 렉나자도 역시나 시장에 강력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그러한 제품인데, 렉나자라든지 얀센의 리브리반트를 통해서 임상 3상 결과가 굉장히 고무적인 결과치를 도출했죠. 폐암 시장, 특히나 글로벌 폐암 시장에서 글로벌 성장적인 부분들은 크게 성장이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요. 유한양행뿐만 아니라 알테오젠도 두 기업 모두 현재 펀더멘탈에 있어서의 상승세는 계속해서 진행되지 않을까 싶고 추가적인 상승 여력 남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그럼 CMO 같은 기업은 신약 개발 리스크 없이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할 텐데요. 바이오 포트폴리오에서 이런 기업들이 가진 중요성은 좀 뭘까요? 신약 개발에 있어서 사실은 신약 개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 시간이 좀 필요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20% 정도 기업들만 성공을 하는 사례들이 최근
들어서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런 리스크가 굉장히 크죠. 그거에 반해서 CMO 기업들, CDMO 기업들, 그러니까 생산이라든지 개발 서비스를 하는 이런 기업들은 신약 개발에 대한 어떤 성공 여부를 떠나서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포트폴리오에 충분히 이런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보유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 CMO, CDMO의 어떤 중요성은 사실 안정적인 실적과 매출 성장인 것 같아요. CDMO, CMO 기업들이 계약을 하게 되면 고객사하고 단연간의 계약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단연간의 계약을 하게 되면 많은 기간 동안 매출이 안정적으로 나온다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실적에 대한 변동성이 크지 않다라는 장점을 갖고 있는 것 같고, 또 두 번째는 높은 기술력이라든지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바이오 의약품 같은 경우에 생산할 때 세포를 통한 어떤 배양이라든지 정제라든지 아니면 제형화 같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생명공학 기술이 굉장히 고도화되는 생명공학이 좀 필요하고, 또 정밀한 공정 관리가 굉장히 필수적인 부분들인데, 이걸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CMO, CDMO 기업이 잘 해 나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세 번째는 리스크 분산 효과예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신약에 대한 임상 결과가 나빠질 수도 있고 좋아질 수도 있는데 확률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나빠질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CMO나 CDMO 같은 이런 기업들은 포트폴리오에 당연히 한 부분을 차지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신약 실패 시에 리스크적인 대응책이 이런 기업들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나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이 CMO, CDMO 분야에 있어서 국내 1등뿐만 아니라 글로벌 1등 기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바이오에서 그러면 추천하시는 기업은 알테오젠 유한양의 삼성바이오로직스인 건가요? 아니면 다른 회사가 있나요? 바이오 종목 중에서는 대장주는 저는 뭐 알테오젠이 대장이 좀 될 것 같고, CDMO 기업 중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대장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차 전지 산업만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미국이 중국산 흑연에 높은 관세를 부과했는데 K배터리 산업에 미칠 영향 좀 어떻게 보시나요? 최근 들어서 미국이 중국산 흑연의 97%인가요? 어마무시한 관세를 매겼어요. 이렇게 이제 미국이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건 중국의 의존도를 좀 낮추고 미국 중심의 공급망을 구축하려고 하는 의지가 좀 강하죠. 특히나 흑연 같은 경우에 음극재 쪽에서의 어떤 주 재료고 전 세계 생산량의 70%를 중국 쪽이 하고 있다 보니까 공급망 구축을 통한 부분들이 미국 굉장히 하고 싶었던 것 같고, 중국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 보니까 높은 의존도를 통해서 배터리라든지 전기차 쪽에 있어서의 어떤 산업의 불안정 요인들을 좀 배제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대한민국 시장 같은 경우에 이 공급망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서 탈중국이라든지 공급망 다변화 쪽에서의 기회가 좀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기적인 영향을 좀 본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원가 상승에 대한 압력이라든지 공급망 다변화의 부담이 좀 단기적인 그 악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가 상승의 압력은 아무래도 중국산 흑연에 대한 의존도가 아직까지는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면 수입 원가가 높아질 거고, 이 원가가 높아진 게 배터리 생산 비용에 들어갈 거고, 추후에 자동차의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원가 상승 압력을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공급망 다변화 같은 경우에는 비중국산 흑연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신규 광산 개발이라든지 그로 인한 가공시설에 대한 구축 같은 것도 비용이라든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공급량 늘리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단기간에. 그렇게 되면 공급망 변화에 있어서의 부담적인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단기적인 측면보다는 중장기적인 측면이 더 중요하다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음극재 쪽에서의 기술 개발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천연 흑연 외에도 뭐 실리콘 음극재라든지 아니면 차세대 음극재 같은 이런 쪽의 개발을 진행을 해서 상용화가 좀 필요한데, 대한민국의 음극재는 현재 기술력이 여기까지 좀 올라와 있고요. 또 국산 쪽에서의 재고를 통한 국산화율도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장기적인 경쟁력적인 부분들도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갖고 있는 어떤 기회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는 공급에 있어서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비중국산에 있어서의 공급을 확보한다라고 하면, 또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장기적인 측면에 있어서 비중국산을 쓰지 않는 경쟁력이 좀 더 많이 높아지지 않을까.
단기적인 측면이 아닌 장기적인 측면을 말씀 좀 드리면서 이렇게 장기적인 측면을 봤었을 때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흑연을 공급하는 회사가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인데 그 포스코 퓨처엠이 중국산 흑연의 97%의 관세 부과를 통해서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급등을 좀 했거든요. 근데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 차트적인 흐름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늘 언제나 강조하는 차트 중에 하나가 차트 안에 1년선을 전 좀 굵게 표시를 해가지고 쓰고 있는데요. 그 1년선 부분을 거래량을 통해서 터치를 한 포스코 퓨처엠의 차트인데요. 흑연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통해서 단기적으로 출렁임은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포스코 퓨처엠은 지금 적자 기업이거든요. 포스코 퓨처엠의 포인트는 적자가 흑자로 돌아서는 그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잡으셔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올해는 흑자로 전환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지금 흑연 관련되어 있는 97%의 관세를 통해서 포스코 퓨처엠 단기적으로 매매는 가능하지만 중장기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관망해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자율주행 시대가 본격화되면 LFP 배터리보다 삼원계 배터리가 더 중요해진 이유는 어떻게 되나요? 이제 자율주행 기술이 고도화되면 차량이 이제 단순하게 이동수단을 좀 넘어서 움직이는 스마트 기기 또는 개인화된 모빌리티 기기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가장 중요한 건 배터리의 요구사항이 많아진다라는 거죠. 자율주행차의 가장 큰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우선 주행거리가 길어지는 부분들을 배터리에 요구할 수 있겠죠. 자율주행은 운전자의 개입이 없이 긴 거리를 스스로 운전을 해야 되고 또 충전 빈도가 높으면 안 되겠죠. 한 번 충전으로 긴 주행거리를 가야 되는 그렇게 되면 고품질의 배터리는 필수적인 사항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많아지는 전력 소모죠. 고성능 센서라든지 AI 컴퓨팅 유닛 같은 부분들 그리고 통신 모듈을 통해서 전력 소모가 좀 많아질 겁니다. 많아지게 되면 효율적으로 많은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런 배터리가 굉장히 중요해지겠죠. 이렇게 전력 소모가 증가한 효율적인 배터리의 중요성도 증가가 될 것 같고 또 배터리의 안정성이라든지 신뢰성 같은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율주행을 하고 있는데 배터리에 어떤 결함이 생겨서 뭐 스톱을 한다던가 화재가 난다던가 하면 굉장히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고 수준의 안정성이 좀 요구되는 그런 배터리 사양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LFP보다는 NCM 배터리가 자율주행에 탑재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왜 그러냐면 NCM 배터리가 압도적인 밀도를 자랑을 하죠. 그러니까 LFP보다는 한 1.5배에서 2배가량 높은 밀도를 갖고 있는 게 NCM 배터리이기 때문에 장거리 주행에 가장 적합하고 또 에너지 밀도 향상에 제약을 안 받죠. 향상에 제약을 안 받는다라고 하는 건 LFP는 에너지 밀도를 높일 수 있는 제약적인 구간이 있는데요. LFP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고 재료들만 잘 섞게 된다라고 하면 에너지 밀도를 좀 많이 높일 수 있겠죠. 물론 이제 안정성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약간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없잖아 있고요. 저온 쪽에서의 성능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LFP 같은 경우에는 저온에서 성능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자율주행에 적합하지 않는 반면에 NCM 배터리 같은 경우에 저온 환경에서도 성능이 크게 저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장거리 안정적인 주행거리를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좀 없잖아 있고요. 또 지속적인 기술 발전이 좀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NCM 배터리는 니켈 함량을 높이거나 뭐 줄이면서 또 실리콘 응곡제를 통해서 에너지 밀도의 성능을 좀 크게 개선할 여지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에 반해서 LFP는 좀 제한적이다. 그렇게 되면 성능과 효율성 측면에 봐서는 LFP 배터리보다는 자율주행차 시대가 도래하게 되면 NCM 배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점으로 갖고 있는 NCM 배터리 탑재가 가장 유력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등 국내 기업들은 또 LFP 배터리 생산도 늘리고 있다고 하는데 삼원계를 넘어 LFP 시장에 진출한 이유는 뭘까요? 이 LFP 진출하게 된 배경을 좀 보게 되면 사실은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다변화되고 있고 또 LFP 쪽에서의 수요가 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전기차가 지금 대중화가 되면서 가격이 굉장히 낮아지는 전기차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급형 전기차가 출현되면서 가격 경쟁력을 통해서 LFP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죠. 그러니까 NCM 배터리보다는 LFP 배터리가 한 20%에서 많게는 35%까지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전기차의 가격도 굉장히 낮출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보급형 전기차에 LFP가 탑재하는 건 굉장히 최적화된 솔루션이 되지 않을까 싶고, 최근 들어서 상용차라든지 ESS 시장이 확대되는 것도 두 번째 이유인 것 같아요. 가격이라든지 수명도 굉장히 중요한 게 전기차인데, 또 ESS 시장에서도 가격이라든지 수명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LFP 배터리의 채택률이 많아졌고, 전기차 시장 못지않게 ESS 시장도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는 수익성 다변화라든지 또 리스크적인 분산에 LFP 쪽으로 진출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LFP 배터리가 사실은 희소금속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죠. 니켈이라든지 코발트 같은 이 희소금속 같은 경우에 사실은 가격 변동성이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렇고 원가의 변동성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LFP 같은 경우에는 철 기반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원가에 대한 변동성이 많이 낮죠. 그렇다라고 하면 안정적인 어떤 수익에 대한 부분들이 유리해진다라고 하는 거고요. 제품의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특정 배터리,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강점인 NCM 배터리도 물론 탑재하면 좋겠지만 LFP 배터리 같은 특정 배터리 타입의 의존도를 좀 줄이는, 그러면서 리스크 분산 효과를 할 수 있는 배터리 쪽에서의 전략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LFP 배터리 같은 경우에 단기적으로 가격 경쟁력에 직면할 수 있겠죠. 하지만 장기적인 측면으로 봤었을 때는 시장의 어떤 지배력에 대한 확산을 만들어낼 수 있고, 또 수익에 대한 어떤 다변화도 만들어낼 수 있고, 안정적인 성장까지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고요. K배터리의 강점이 어떤 고성능이 굉장히 강점이었죠. 하지만 시장의 포괄성이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경쟁력을 통해서 글로벌 배터리 시장의 리더십을 강화하려면 강점이었었던 고성능 배터리뿐만 아니라 저성능 배터리인 LFP도 같이 향해줘야 되는 전략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유럽 주요국들이 전기차 보조금 다시 좀 늘리고 있는데, 이 정책이 그럼 국내 배터리랑 전기차 기업들 하반기 실적 개선에 얼마나 좀 기여할 수 있고, 그리고 2차 전지에서도 좀 추천하실 만한 기업이 있으신지도. 유럽에서의 전기차 네. 보조금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확대되고 있는 이유를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첫 번째는 판매 둔화에 따른 어떤 시장 활성화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조금 축소를 2년 전에 해왔다 보니까 그때서부터 어떤 시장이 좀 위축되면서 소비가 위축이 되고 전기차들의 판매량이 많이 줄었거든요. 근데 전기차 전환 속도를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서,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보조금 제도를 다시 부활하고 있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고, 두 번째는 탄소 중립이라든지 환경 규제의 목표를 좀 달성해야 되는 그런 EU 쪽에서의 그 목표 설정 값이 있는데요. 탄소 배출 규제라든지 또는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 보조금 제도를 통한 전기차 시장 수요를 이끌어서 전기차를 많이 보급하게 된다라고 하면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중국산 전기차의 어떤 견제인 것 같습니다. 유럽 각국들이 지금 전기차 산업을 보호하면서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제들을 하고 있는데, 관세 정책도 그 중에 한 가지죠. 네. 하지만 유럽산 전기차의 경쟁력을 가장 높이 끌어올리는 부분 중에 하나는 보조금 정책인 것 같아서요. 유럽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규제를 통한 방안도 마찬가지로 현재 보조금 정책을 끌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고요. 국내 배터리 기업들 같은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를 말씀을 좀 드리면, 첫 번째는 유럽 시장 같은 경우에 국내 배터리 3사, 그러니까 삼성 SDI, LG SK온,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 핵심 시장이고요. 또 완성차 고객들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전기차 판매, 요 보조금 정책으로 인해서 전기차 판매가 좀 많이 늘어날 걸로 보여지고 있고, 그러면 배터리 셀이라든지 모듈에 있어서의 출하량도 증가가 될 거고, 국내 기업들의 매출이라든지 이익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좋아질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최근 들어서 SK온 같은 사례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유럽 쪽에서의 SK온의 공장 가동률이 2년 전에는 불과 40%도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80% 이상 가동률이 올라왔다라고 하는 걸 보게 된다라고 하면, 공장 가동률이 그만큼 많이 올라왔었던 건 수익성 개선에 그만큼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하반기에 2차 전지 쪽에서의 대장주들은 여러분들이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국내
전기차 기업, 뭐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아이오닉이라든지 다른 네. 전기차에 대한 어떤 그 라인업을 현재 좀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유럽 시장이 올해 상반기에 굉장히 폭발적인 성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난 달보다 이전 달보다 이번 달이 뭐 20% 이상씩 계속 전기차 출하량이 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큰 기업에 있어서의 성장성을 나타낼 수 있거든요. 현대차 그룹이 그로 인해서 유럽 시장 속에서 어떤 라인업을 강화하고 있는 건 판매 증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판매 증대가 좀 많이 늘어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반기 실적에 있어서의 가장 강력한, 특히나 유럽 시장을 나가 있는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에 하반기에 실적의 트리거가 될 수 있는 건 요 보조금 제도가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다라고 하면 대장주를 여러분들이 보시겠다라고 하면 저는 대장주 중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아마 가장 큰 대장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이제 대표님께서 여러 섹터 종목을 언급해 주셨는데, 집중적으로 들어갔던 섹터는 원자력과 로봇과 바이오와 2차 전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재명 정부의 수혜주로는 AI와 탄소 중립, 남북형 관련주, 그리고 유망 섹터로는 한국에서는 AI에서 뭐 SK하이닉스라든가 이제 그 상법 개정에 의한 헤비금융지주, 그럼 미국에서는 AI 반도체, 엔비디아, 뭐 MS, 팔란티 언급해 주셨는데, 한 1억 원 정도 있으신 현금이 있으신 분이라면 어떤 섹터, 어떤 종목으로 좀 담으면 좋을지 한번 핵심 정리 한번 해주신다면요, 마지막으로. 네. 국내에 투자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지만 해외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국내에 투자하는 비율을 한 70%를 잡고 해외에 투자하는 비율을 한 30%를 잡는다라고 하면, 우선은 이제 해외 투자하시는 분들이 보실 수 있는 종목들, 가장 중요한 두 종목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엔비디아고 두 번째는 팔란티어 테크놀로지다. 특히나 이제 팔란티어 테크놀로지는 단기간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측면에서 접근하는 전략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만일 엔비디아하고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의 비율을 가져간다라고 하면 엔비디아를 한 30%, 팔란티어 테크놀로지를 한 70% 정도 비율로 가져가시는 전략. 그렇지만 이 두 종목 다 단기간, 그러니까 뭐 한 몇 개월 안에 수익을 내고 빠져나오겠다라고 하는 전략보다는 2, 3년, 3, 4년 정도 좀 긴 안목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앞으로 충분히 매력적인 종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국내 시장에 투자할 경우에 저는 상반기에는 조방원이라고 하는 섹터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방원이라고 하는 섹터는 지금 밸류적인 측면에 있어서 또는 기업의 어떤 영업적인 측면에 있어서 아무래도 상승은 그렇게 많이 상승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눌림이 진행이 될 것 같은데, 눌림이 진행이 될 때마다 들어가는 전략을 원하시는 그런 분들은 조방원을 하셔도 상관이 없다. 다만 새로운 종목군으로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는 하반기에는 반도체 섹터와 바이오 섹터가 하반기에 주류를 형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하반기에 반도체 쪽에서는 SK하이닉스, 그리고 바이오 쪽에서는 알테오젠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물론 이제 하반기에 SK하이닉스하고 반도체로 다 섹터를 구성하기보다는 조방원이라고 하는 섹터는 눌림 있을 때 들어가시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조방원 섹터 중에 대장주들, 그리고 반도체하고 바이오 쪽에서의 대장주들, 이렇게 구성을 하면 좀 다양한 구성을 통해서 리스크 전략까지 같이 병행하는 그런 투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비율은 7대3. 그만큼 한국 증시를 하반기에 좀 더 좋게 보시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대표님 모실 땐 코스피가 4,000원 시대에 한번 모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었습니다. 오늘만님의 손님은 조진표 대표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